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 이론을 전공한 광운대 김서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여러분들께서 실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죽은 비인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어떻게 그가 의학과 상당히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게 되었을까요? 정신분석학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걸 억지로 계속 해야 될 때, 우린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 건강해질 수 있겠죠. 나를 분석하고 건강을 되찾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론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셨나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되는데 후회하시나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할 일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참게 만든 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화내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은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랍니다. 프로이트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어떤 법칙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지 않았고, 내가 속상했고, 내가 어떤 말을 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의대생이었어요. 빈대학 의대생으로 과학을 믿고 모든 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평범한 의대생이었어요. 동물학을 배우고 생리학을 좋아했고 조직학, 해부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의사였습니다. 많은 게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유학입니다. 빈에서의 분위기와 매우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5개월 동안 프로이트가 프랑스에 가서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샤르코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해부학 강의를 듣고 생리학 강의를 듣고 생리학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샤르코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샤르코의 개방성이었습니다. 살페트리에르 병원은 33헥타르 규모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병원이었는데요. 5,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었고, 샤르코는 그 사례들을, 특히 히스테리 사례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진단하고 방법론을 모색하는 그런 강연을 화요일마다 열고 있었어요. 프로이트가 참여했을 때 프로이트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샤르코가 소개한 증상들은 해부학을 떠난 지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증상들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증상들은 프로이트가 보통 때 알고 있던 해부학을 따르는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친다.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샤르코는 최면을 통해서 이분들을 고쳤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사람에게 최면을 걸고 암시를 주면
왼쪽 다리로 마비가 옮겨가거나 아니면 다리의 마비가 풀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이트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증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증상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약을 쓰는 건 실수겠다. 이럴 때 약을 쓰는 건 심각한 기술적 실수일 수 있다. 보이는 병이 아니다. 환자의 믿음에 근거한 병이다. 더 놀라운 건 샤르코가 살페트리에르 병원에 있는 의사만 오세요가 아니었어요. 프랑스의 의사만 오세요도 아니었어요.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누구나 오세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제가 관심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했을 때 회진을 같이 돌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샤르코의 진단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엄청난 개방성에서 정신분석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빈에서 경험했던 건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무조건 따르는 방식.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처음 그런 개방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말하면 낫는다. 말한 걸 분석하면 문제가 뭔지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뭐가 사람을 아프게 할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생각이구나. 생각이 마치 사물처럼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풀어냈을 때 증상이 없어지는구나. 토킹 큐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걸 말로 풀어낸 다음 그 말 하나하나를 자유연상함으로써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정신분석학으로 정립됩니다. 프로이트는 분석의 단위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어요. 복이 돈으로 바뀌었죠.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무슨 생각했는지. 얼마 주실까 생각했겠죠. 돈, 복. 말한 하나하나의 단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단위를 프로이트는 표상이라고 불렀어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환자의 말을 분석하여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 자, 말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분석하나요? 표상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 그리고 단어의 일부가 표상이 되기도 해요. 단어가 합쳐진 게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샤르코의 최면을 버립니다. 자유롭게 연상하는 자유연상법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했을 때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왜 그 증상이 나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봤더니 그 증상은 내가 하지 못한 말, 내가 하지 못한 일, 내가 속상하지만 나만 참으면 되니까 참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애를 쓰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 타협의 산물이었던 거죠. 타협의 산물이 증상이라면 쉽게 그 증상만 제거하면 될까요? 아니죠. 쉽게 증상만 제거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무서운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 말에 태워요. 말이 무섭지 않게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려면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해야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그런 폭력은 옳지 않다. 아이가 그렇게 해서 말이 무섭지 않게 되면 사실 말 공포증을 애초에 일으키지도 않는다. 또 다른 게 무서워질 거다. 왜 그 타협의 산물이 나왔는지 증상의 길을 따라 봐야 한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프로이트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맨날 성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프로이트 전집이 색인을 제외하고 7,325페이지입니다. 그 속에는
아주 이상한 프로이트가 있어요. 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 프로이트도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 실수하는 프로이트,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프로이트, 버리시면 됩니다. 반면 또 하나의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는 천재적 통찰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를 우린 만나야겠죠. 버려야 될 프로이트를 먼저 볼까요? 프로이트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84년에 코카인의 효용이라는 논문을 써서 코카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인들에게 코카인을 권했어요. 그리고 플라이슐이라는 선배는 코카인 과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플라이슐이 프로이트의 꿈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괴로웠던 거죠. 또 14살 소녀가 찾아왔는데 굉장히 잘 분석을 했다 생각하고 분석을 종결했어요. 그런데 분석 종결 2달 만에 아이가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정밀 검진을 했어야 할 때 프로이트가 마음의 병이다 라고 우기면서 잡고 있었던 거죠. 프로이트는 성이론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보다 더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베를린의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플리스는 코 속에 갑개골을 제거하면 조금 절제하면 여성의 히스테리가 낫는다라는 이상한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프로이트는 그걸 믿었어요. 프로이트의 성이론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플리스만이 프로이트의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플리스는 프로이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죠. 실수입니다. 프로이트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프로이트의 여러 가지 이상한 이론들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경쟁한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하면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와 경쟁하고 아버지를 더 좋아하기도 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성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음성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나눠요. 별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머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아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양가 감정이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프로이트의 중심에는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증상과 그 증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환자의 말을 듣고 말을 분석해서 그 증상의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거예요. 증상의 길을 따라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보여드려도 힘들 거예요. 애초에 힘이 들어서 그런 증상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신분석을 거치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말로 풀어내면 자유연상을 통해서 말로 풀겠죠. 그럼 히스테리적 비참이 평범한 불운으로 바뀝니다. 프로이트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스테리적 비참,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건 히스테리적 비참이죠. 그런데 정말 이번에 운 없게 또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좀 잘 피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뭐 좀 부딪히는 부분은 싸워야죠. 잘 싸우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건 평범한 불운이죠. 평범한 불운으로 바뀌면 이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과거를 못 바꾸시잖아요. 일어난 일을 못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날 돕겠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말합니다. 우리가 히스테리적 비참을 평범한 불운, 일상의 불운으로 바꿔놓으면 건강을 되찾으실 거예요. 그 평범한 불운과 싸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클로스업으로 보면 비극이고 롱숏으로 보면 희극이다. 거리가 유지되면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면 희극이 되고 못 벗어나면 비극이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